야, 해군은 지원하기 쉽나 보네. 저렇게나 여군이 많이 보인다니. 육군 제일주의에 빠진 최 대위는 옆자리에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립니다. 해군 놈들은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니면서 수당은 다 챙겨 먹잖아. 완전 당나라 군대라니까. 타군을 비하하며 시시덕거리는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조롱하던 이 여성이 오늘 그들이 목숨 걸고 준비한 4천억짜리 사업의 생살 여탈권을 쥔 합동참모본부의 수석 평가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까지 좋은 기운이 깊숙하게 스며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KTX 산천 열차는 회색빛 도시를 뒤로하고 남쪽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평일 오전의 하행선 열차. 객실 내부는 한산했지만 유독 4, 5차 중간 지점만큼은 소란스러운 공기가 감돌았다. 계룡대로 향하는 출장길이었다. 창가 좌석에 앉은 유진아는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창밖을 응시했지만 불쾌한 소음은 기계적인 차단을 뚫고 고막을 파고들었다. 야, 박중희. 너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 확실하게 검수했어? 네, 최 대위님. 어제 밤새워서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이 얼만데 실수하면 작살납니다. 작살나는 정도로 안 끝나지. 이거 사단장님 아니 참모총장님 관심사항이야. 육군이 주도권 잡느냐 못 잡느냐가 걸린 건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유진아의 옆 라인에 앉은 두 남자였다. 짧게 친 머리, 다림질이 잘 된 전투복, 그리고 그 위에 걸친 야전 상의. 육군 전투복을 입은 그들의 어깨에는 각각 대위와 중위의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유진아는 힐끔 그들을 곁눈질했다. 육군 본부 마크. 병관은 정보통신. 전형적인 본부 행정 장교들의 모습이었다. 공공장소인 열차 안에서 그것도 군사보안과 관련된 업무 이야기를 저렇게 큰 목소리로 떠드는 것부터가 보안 규정 위반이었다. 한심하군. 유진아는 속으로 뇌까리며 다시 시선을 태블릿 PC로 돌렸다. 화면에는 합동참모본부 공통작전 운용 성능 2차 평가 계획서라는 문서가 떠 있었다. 그러나 두 남자의 수다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곧이어 군대 내의 가십거리로 그리고 타군에 대한 비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 그나저나 오늘 회의에 해군이랑 공군 놈들도 온다며? 네, 합동성 평가인가 뭔가 때문에 배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육군이 지상작전 다 하고 지휘 통제도 다 하는데 왜 굳이 그쪽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야, 솔직히 해군 놈들이 고생을 하냐? 우리는 혹한기다 유격이다 땅바닥 구르면서 훈련하는데 걔들은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니잖아. 최 대위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킬킬거렸다. 해군은 기준도 낮다더라. 체력 검정? 야, 물개들이 달리기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수영이나 좀 하겠지. 그리고 배 안에서 뭐 족구나 차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해군 간 놈 있는데 맨날 배 탔다고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훈련 때는 파도 높다고 쉰답니다. 완전 당나라 군대라니까요. 유진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태블릿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육군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영예를 수호하는 해군의 노고를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무지이자 오만이었다. 흔들리는 경랑 속에서 쪽잠을 자며 수개월씩 땅을 밟지 못하는 고통을 저 육상 근무자들이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대응하지 않았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수준 낮은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기에는 그녀가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때였다. 최 대위의 시선이 창밖을 보는 유진아에게 꽂혔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의자 밑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에는 희미하게 해군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코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넥타이와 셔츠 깃은 규정된 정복의 형태였다. 야, 저기 봐라. 최 대위가 턱짓으로 유진아를 가리켰다.
박중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쳐다보았다. 해군 같은데? 가방 보니까. 그러게. 여자네? 야, 해군 여군이 계룡대 가는 거면 뻔하지 않냐? 뭐 말씀이십니까? 정책부서나 행정 쪽이겠지. 여군이 배를 타겠냐, 뭘 하겠냐?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나 타다가 퇴근하는 거지. 최 대위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커졌다. 들으라는 식이었다. 유진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만 응시했다. 무시가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그들에게 승리감만 안겨준 꼴이 되었다. 야, 박중희. 너 그거 아냐? 여군 장교 선발할 때 체력 검정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아, 들었습니다. 팔굽혀펴기 무릎 대고 한다면서요? 솔직히 그게 군인입니까? 조무사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놓고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남군들은 뼈 빠지게 작업하고 당직 서는데 여군들은 당직도 잘 안 세우잖아. 생색은 다 내고 힘든 건 쏙 빠지고. 오늘 오는 해군 수준도 딱 보이네. 맞춰주느라 우리가 고생 좀 하겠다. 유진아는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검은 화면 위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통로 건너편의 두 남자를 응시했다. 최 대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유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코트 때문에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 대위의 뇌내 망상 속에서 그녀는 이미 갓 임관에서 어리버리한 소위이거나 기껏 태아 중위 정도 되는 하급 장교였다. 나이로 보나 기세로 보나 자신이 위라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최 대위가 삐딱하게 물었다. 유진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공장소입니다. 정숙해 주시죠. 그리고 보안성 내용이 포함된 업무 대화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날카로웠다. 최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감히 타군에, 그것도 여자가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다. 이봐요. 우리가 무슨 기밀을 누설했습니까? 그냥 우리 부대 이야기한 건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쇼? 그리고 보아하니 초임 장교 같은데 선배가 말하면 그냥 네 하고 듣지 무슨 토를 답니까? 초임 장교라. 유진아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그녀의 임관 연도는 최 대위가 고등학생일 때였다. 초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품위? 참나. 야, 박중희. 들었냐? 해군이 육군한테 품위 운운한다. 기가 막혀서. 박중희가 옆에서 거들었다. 저기요. 저희 대위님이시거든요. 타군이라도 상급자면 예우를 갖추셔야죠. 사복 입었다고 민간인 행세하시는 겁니까? 유진아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시하네. 와, 요즘 군대 진짜 좋아졌다. 위아래도 없고. 최 대위가 혀를 차며 투덜거렸지만 유진아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직접적인 시비는 걸지 못했다. 대신 그들의 뒷담화는 더욱 집요하고 치졸해졌다. 내버려둬라. 어차피 계룡대 가면 마주칠 일도 없는 행정병 수준일 텐데. 오늘 회의나 잘 준비하자. 저런 애들 상대해봤자 시간 낭비다. 맞습니다. 역시 대위님이 대인배이십니다. 열차는 서대 전역을 지나 계룡역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창밖 풍경이 도시에서 한적한 시골로 바뀌었다. 유진아는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 평가의 과장 해군 중령 유진아. 오늘 그녀가 주관하는 회의는 육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체계 2차 운용 성능평가 회의였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가 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저 뒤에서 떠들고 있는 두 장교가 바로 그 사업의 실무 담당자들이었다. 재미있겠군. 유진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계룡,
계룡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열차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였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최 대위와 박중희도 주섬주섬 전투모를 챙겼었다. 그들은 내리는 순간까지 유진아의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 웅얼거렸다. 해군은 셔틀버스 타는 줄도 모를걸? 택시나 타고 가라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유진아는 침착하게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자락이 우아하게 흩날렸다. 계룡역 앞은 예상대로 혼잡했다. 매주 이 시간 되면 전국의 각 부대에서 차출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3군 본부로 몰려들었다. 여기저기서 경례 구호가 들려왔고 담배 연기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유진아는 역사를 빠져나오자마자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익숙한 공기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또다시 익숙하고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중희 서둘러. 셔틀 놓치면 택시비 깨진다. 네, 알겠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부산스럽게 뛰어가며 유진아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최 대위는 유진아를 보며 힐끔거리는 시선을 던졌다. 어이, 거기 해군. 그가 멈춰 서서 유진아를 불렀다. 유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계룡대 처음인가 본데 셔틀버스는 저쪽이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따라오지 그래. 선배로서 자비 좀 베풀어준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박중희가 옆에서 킬킬거리며 거들었다. 아, 대위님. 그냥 두시죠. 해군은 배 타고 다니니까 버스 멀미할지도 모릅니다. 유진아는 그들의 수준 낮은 도발에 대꾸하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시계를 확인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갈 길 갑니다. 두 분이나 늦지 않게 가시죠. 하, 이것 봐라. 자존심은 있나 보네. 그래, 알아서 가봐. 일정문 가서 헌병들한테 잡히지나 말고. 최 대위는 비웃음을 남기고 박중희와 함께 파란색 군용 셔틀버스 쪽으로 달려갔다. 버스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유진아는 그들이 버스에 짐짝처럼 끼어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김소령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네, 김소령. 계룡역 앞이다. 필승. 평가관님, 지금 역사 앞 로터리로 진입했습니다. 검은색 KO 차량입니다. 알았다. 바로 탑승하지. 잠시 후 번호판에 육군, 해군, 공군 마크가 아닌 국방부 소속임을 알리는 표식이 붙은 검은색 세단이 유진아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복 차림의 해군 소령이 절도 있게 경례했다. 필승. 평가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어. 바로 출발하자. 회의 시간까지 여유가 별로 없어. 네, 알겠습니다. 제2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육군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어제 밤늦게 수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에 오르며 유진아가 미간을 찌푸렸다. 또? 벌써 세 번째 수정 아닌가? 그렇습니다. 핵심 성능 지표 수치를 조금 조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측 데이터랑 차이가 나는 걸 억지로 맞추려는 눈치입니다. 뻔하군. 가면서 브리핑해봐.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하여 계룡대 진입로를 향해 달렸다. 유진아는 차창 밖으로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찬 셔틀버스를 추월했다. 버스 창가에 얼굴을 구겨넣고 있던 최 대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각 셔틀버스 안. 아, 좁아 터지겠네 진짜. 야, 박중희 좀 밀어봐. 죄송합니다. 뒤에서 계속 밉니다. 최 대위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봤다. 그때 갓길을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여자의 옆모습이 찰나의 순간 스쳤다. 야, 방금 저 차. 네? 무슨 차 말입니까? 아까 그 해군 여자 아니냐? 방금 지나간 승용차에 탄 것 같은데. 박중희가 목을 빼고 봤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없었다. 에이, 설마요. 민간 택시겠죠. 해군 나부랭이가 관용차를 어떻게 탑니까? 그것도 계룡에서. 그렇지? 내가 잘못 봤겠지.
아까 그 태도 보니까 딱 봐도 어디 실무부대 행정관이나 될까 말까 한데. 최 대위는 고개를 저으며 땀을 닦았다. 그나저나 오늘 평가관이 누구라더라? 합참에서 온다고. 네. 소문으로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랍니다. 타협이 없대요. 작년에 공군 사업 하나도 그 사람한테 걸려서 전면 백지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재수없게 걸려도 꼭. 야, 근데 육군 사업인데 감히 딴지 걸겠냐? 우리 뒤에 육군 참모 차장님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겠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만 넘기면 우리도 고과 점수 빵빵하게 챙기는 거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나 거하게 하자. 두 남자는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킬킬거렸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계룡대 제1정문을 향해 굴러갔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회식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임을 알지 못한 채 계룡대 제1정문 앞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3군 본부 입구는 보안 검색을 위해 늘어선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유진아가 탄 관용 차량은 VIP성 장군 및 주요 직위자 전용 차선을 통해 헌병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막힘없이 통과했다. 그녀는 이미 차 안에서 정복 재킷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무새 좋게 고친 상태였다. 하지만 본청 건물로 들어가기 전 유진아는 운전병에게 잠시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잠깐 방문자 센터 쪽에 들렀다 가자. 김소령, 자네는 먼저 회의실 가서 세팅 확인해. 네. 평가관님 직접 가시려고요? 그냥 바로 회의실로 가셔도.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5분이면 돼. 유진아는 차에서 내려 방문자 센터 쪽으로 걸어갔다. 사실 확인할 것은 없었다. 다만 아까 기차와 셔틀버스에서 겪은 불쾌함이 그녀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두 남자가 이곳을 거쳐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셔틀버스에서 내린 최 대위와 박중희가 헐레벌떡 방문자 센터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출입증 교부 절차 때문에 줄을 서야 했다. 그때 유진아를 발견한 최 대위의 눈이 커졌다. 야, 저기 봐. 쟤 또 있네. 박중희가 숨을 헐떡이며 쳐다보았다. 유진아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방문자 센터 입구 옆에 서서 무언가 기다리는 척하고 있었다. 코트는 벗어서 팔에 걸쳤지만 셔츠 위에 입은 짙은 남색 카디건 때문에 계급장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다. 최 대위가 다가오며 씩 웃었다. 꺼봐. 내가 뭐랬냐? 택시 타고 와봤자 여기서 줄 서야 된다니까. 그들은 유진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길을 알려주는 척 시비를 걸기 위해서였다. 어이, 해군 아가씨. 출입 신청은 했어?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야. 유진아는 대답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무심한 눈빛이 최 대위의 심기를 또 건드렸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귀에 이어폰 꽂았냐? 오늘 해군 쪽 사람들 수준 맞춰줘야겠네, 진짜. 박중희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계룡대엔 별별 사람이 다 오네. 대위님 그냥 가시죠. 길 잃어버려서 울고 있으면 헌병들이 알아서 내보내겠죠. 그래. 야, 너 계룡대 안에서 길 잃으면 큰일 난다. 여기 산이라서 멧돼지 나와. 조심해라.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유진아를 지나쳐 건물 입구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유진아가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길은 그쪽들이 잃은 것 같은데. 최 대위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뭐라고? 시간 아까운 사람들이네.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회의실 문 닫히면 국물도 없으니까. 유진아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을 지나쳐 입구로 향했다. 저게 진짜 돌았나? 야, 거기 안 서. 최 대위가 화를 내며 따라가려 했지만 유진아는 이미 게이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맨 오른쪽의 자동 출입 게이트에 신분증을 태그했다. 띠릭. 합동참모본부 상시 출입 인가자입니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게이트가 열렸다. 헌병이 그녀를 보고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고하십니다.
유진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게이트를 통과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뭐야? 제가 왜 프리패스야? 박중희가 당황해서 물었다. 몰라 씨. 국방부 파견인가? 행정직 군무원이라도 출입증은 나오니까. 최 대위는 애써 상황을 합리화했다. 그래,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커피 심부름이나 하러 왔겠지. 야, 우리도 빨리 들어가자. 늦겠다. 그들은 서둘러 일반 출입구줄에 섰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유진아의 당당한 뒷모습과 헌병의 깍듯한 경례가 잔상처럼 남아 찜찜함을 남겼다. 그러나 그 찜찜함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육군본부 본청 3층 제2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회의실 안은 이미 별들의 전쟁터였다. 육군 소장인 정보작전부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관련 부서의 대령들이 배석해 있었다. 해군과 공군 측 대표들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다. 야, 박중희. 마이크 테스트 해봐. 하울링 생기면 죽는다. 하나 둘. 이상 없습니다. 최 대위는 긴장된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오늘 브리핑은 그가 직접 맡았다. 이 자리만 잘 넘기면 소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근데 합참평가관은 왜 아직 안 와? 시간 다 됐는데. 정보작전부장이 시계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옆에 있던 육군 대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워낙 깐깐한 양반이라 자료 검토를 미리 하고 들어온다고. 깐깐하긴 무슨. 우리가 누군데 감히 시간을 끌어.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대위는 문 쪽을 쳐다보며 박중희에게 속삭였다. 야, 온다. 긴장해라. 네. 근데 대위님, 그 평가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진아 중령이라나 뭐라나? 이름 보니까 여자인 것 같은데 뻔하지 않냐? 쿼터제로 들어와서 합참 자리 꽤 찬 독종이겠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되겠네요. 여자들이 또 감성적인 호소에 약하지 않습니까? 크크, 그래. 우리가 준비한 육군의 헌신 영상 한번 틀어주면 감동해서 통과 도장 찍어줄 거다.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줄에 앉은 해군 대령의 귀에는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해군 대령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철컥.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 수석 평가관님 입장하십니다. 행정병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회의실 안의 모든 인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지어 불만스러운 표정의 정보작전 부장조차 예의를 갖춰 일어섰다. 합참평가관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온 자리였기에 계급을 떠나 그 권위는 막강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울렸다. 정적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온 인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왼쪽 가슴에 빛나는 합동참모본부 휘장과 오른쪽 가슴의 명찰. 해군 중령 유진아.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은색 무궁화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 대위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박중희는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저 여자는? KTX 503열차. 계룡역 셔틀버스 정류장. 그리고 방문자 센터 앞.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아뭉개던 그 해군 아가씨. 그녀가 지금 가장 상석인 평가관 자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유진아는 회의실 중앙에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좌중을 훑더니 단상 앞에 얼어붙어 있는 최 대위와 박중희에게 꽂혔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반갑습니다. 합참 전력 분석 2과장 유진아 중령입니다. 오늘 평가 아주 기대가 크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최 대위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한 단어만이 맴돌았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최 대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그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바로 정면 수석 평가관이라는 명패 뒤에 앉은 유진아 중령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최 대위의 목을 겨누는 칼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보작전부장인 육군 소장이 헛기침하며 분위기를 환기했다. 자, 시간이 지체됐군. 합참 평가관도 도착했으니 바로 시작하지. 최 대위 뭐하고 있나? 시작 안 해? 소장의 호통에 최 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게 내뱉었을 첫 인사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박중희가 황급히 슬라이드 화면을 띄웠지만 레이저 포인터를 쥔 최 대위의 손끝이 심하게 떨려 붉은 점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본 체계는 육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잠깐.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최 대위의 말을 잘랐다. 유진아 중령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도 않은 채 조용한 육성으로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발표 시작부터 용어 정의가 틀렸군요. 육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입니까? 아니면 합동 작전 수행 능력입니까? 최 대위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이 육군이 주도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육군 본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사업의 핵심 평가 항목은 합동성입니다. 육군이 단독으로 전쟁합니까? 해군, 공군 자산과의 연동성이 1순위 평가 요소인데 첫 장부터 육군 독자 능력을 강조하다니요. 제안 요청서 3페이지 2항 읽어보셨습니까? 유진아는 덮어두었던 평가 계획서를 펼치지도 않고 정확한 페이지와 항목을 읊었다. 최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두라서 강조하느라. 강조가 아니라 왜곡이죠. 그리고 발표자가 왜 이렇게 떱니까? 준비가 덜 됐습니까? 아니면 유진아는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안경 렌즈 너머로 최 대위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기차 안에서의 모욕을 기억하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무언가 찔리는 게 있어서 긴장한 겁니까? 아닙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대위는 도망치듯 슬라이드를 넘겼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가 준비한 완벽한 자료들은 유진아의 눈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기 시작했다. 통신망 생존성 데이터, 이거 실측치 맞습니까? 유진아의 질문이 다시 날아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군단 훈련장에서 측정한. 이상하군요. 제가 알기로 지난달 3군단 훈련 지역은 기상 악화로 헬기 기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는 공중 중계 노드 가동률이 98%로 나와 있네요. 헬기가 못 뜨는데 중계기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혹시 드론이라도 띄웠나요? 그게. 최 대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사실은 기상 악화로 데이터 수집을 못해서 작년 데이터를 적당히 가공해서 넣은 것이었다. 행정직 여군 따위가 알 리 없다고 생각했던 현장의 날씨와 훈련 상황까지 그녀는 꿰뚫고 있었다. 배석한 육군 소장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최 대위, 똑바로 대답 못해? 자네 저번 보고 때는 문제 없다며. 아닙니다, 부장님. 그게 시뮬레이션 수치를 일부 보정한 것입니다. 보정? 유진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시뮬레이션 수치를 실측치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는 걸 육군에서는 보정이라고 부릅니까? 합참에서는 그걸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대위. 조작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 대위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옆에서 노트북을 조작하던 박중희는 겁에 질려 마우스를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열차에서 그러셨죠? 해군은 기준이 낮아서 편하게 군 생활한다고. 유진아는 펜을 딱 내려놓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려 했으나 이들의 업무 태도가 워낙 불량했기에 훈계는 필연적이었다. 기준이 낮은 건 해군이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하고도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귀관들의 보안 의식 아닙니까?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타군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같은 실무자입니다. 최 대위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단순히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었다. 팩트로 뼈를 때리고 논리로 살을 발라내고 있었다. KTX 안에서 낄낄거리며 뱉었던 그 모든 오만방자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계속해 보시죠. 또 어떤 창의적인 소설을 써오셨는지 드러나 봅시다. 유진아의 차가운 지시에 최 대위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복잡한 통신망 구성도는 이미 그의 구명줄이 아니라 교수대 밧줄처럼 보였다. 회의는 점차 평가가 아닌 일방적인 난타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밤새워 준비했다던 그리고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다고 자부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유진아의 날카로운 분석 앞에서 너덜너덜해졌다. 15페이지 해안경계부대와의 데이터 링크 연동성 부분입니다. 유진아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육군 경비정 및 해안 레이더와의 연동은 완벽하다고 되어 있군요. 그런데 해군 함정과의 직접 통신은 왜 추후 개발로 미뤄뒀습니까? 최 대위는 이미 땀으로 목욕을 한 상태였다. 혀가 말라붙어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었다. 해군 함정의 통신 체계와 육군의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요? 유진아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중희. 그녀가 갑자기 박중희를 호명했다. 멍하니 있던 박중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네. 중희 박민수. 귀관, 아까 열차 안에서 그랬죠. 해군이 당나라 군대라고.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닌다고. 박중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육군 소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장교들의 시선이 박중희에게 꽂혔다. 소장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유람 다니는 해군 함정들은 이미 3년 전부터 3군 합동 데이터 링크를 운용 중입니다. 육군이 기술적 난이도 핑계대며 미루고 있는 걸 해군은 이미 실전 배치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육군 통신 장교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추후 개발이라고 써놨습니까? 이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유진아는 가차 없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어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과 공군의 조기 경보기, 그리고 육군의 미사일 부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훈련 로그였다. 보시다시피 해군과 공군은 이미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에 육군만 빠져있는 형국인데 담당 장교들은 기차 안에서 타군 비하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군요. 보안성 대화까지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 예산이 4천억입니다. 유진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4천억짜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수준이 고작 해군은 꿀 빤다는 식의 1차원적인 편견에 갇혀 있다니. 그러니 합동성이 뭔지 통합작전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체계대로라면 전쟁 났을 때 해군 함포 지원 요청하려면 육군 대대장이 해군 함장한테 카카오톡이라도 보내야 합니까?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해군 측 참관인들은 통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육군 측 고위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보작전 부장인 소장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멍청한 대위와 중위의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유진아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45페이지 예산 산출 내역. 박중희가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다고 큰 소리치던데. 박중희는 이제 거의 울기일보 직전이었다. 단가 산출 근거가 작년 환율 기준이네요. 지금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데 작년 기준으로 잡습니까? 이러면 사업 착수하자마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도 확인 안 하고 보고서를 올립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한 육군 엘리트의 수준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유진아는 가져온 서류철을 탁 덮어버렸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이따위 엉터리 자료로 합참 승인을 받으러 오다니. 저를, 아니 합동참모본부를 뭘로 보신 겁니까? 그냥 와서 도장이나 찍어주는 거수기인 줄 알았습니까? 최 대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고 그가 믿었던 육군 제1주의는 실력 없는 자들의 허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육군 측은 변명할 시간이라도 가지시죠. 유진아는 냉정하게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회의실을 빠져나가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침묵이 깨졌다. 유진아가 회의실 옆에 마련된 평가관 대기실로 사라지자마자 회의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 새끼들아. 정보작전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단상을 내리쳤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지휘봉이 부러져 나갔다. 너희들이 제정신이야. 데이터를 조작해? 거기다 합참평가관 앞에서 타군 비하를 했다고. 그것도 기차 안에서 다 들리게. 죄송합니다. 부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소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렸다. 너희 때문에 육군 망신을 아주 개망신을 줬어. 4천억짜리 사업 날아가게 생겼다고.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감히 어디서 그따위 저질스러운 언행을 하고 다녀. 옆에 있던 대령이 조심스럽게 소장을 말렸다. 부장님, 일단 고정하십시오. 밖에서 다 듣습니다. 듣게 놔둬. 아주 군복을 벗겨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소장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대다가 최 대위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당장 가서 빌어. 무릎을 꿇든 대가리를 박든 어떻게든 평가관 마음 돌려놔. 만약 오늘 부적합 판정 나오면 너희 둘은 군법 회의 갈 줄 알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도망치듯 회의실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최 대위는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대위님, 어떡합니까? 저희 진짜 영창 가는 거 아닙니까? 박중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시끄러. 빨리 따라와. 대기실 가서 빌어야지. 두 사람은 평가관 대기실 앞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해군 소령이 굳건히 지키고 서 있었다. 김소령님. 평가관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최 대위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부탁했다. 아까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유진아에게 택시나 타고 가라고 비웃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소령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평가관님께서는 휴식 중이십니다. 그리고 평가 중에 사적인 접촉은 오해를 살 수 있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 그럽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네. 최 대위가 거의 매달리듯 사정했다. 그때 대기실 안에서 유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세요. 김소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십시오. 용건만 간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기실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유진아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찻잔만 응시하고 있었다. 평가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동시에 큰 소리로 외치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눈이 삐어서 평가관님을 못 알아보고 입이 방정이라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못 알아봤다면 용서가 됩니까? 유진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합참 평가관이 아니라 진짜 갓 임관한 해군 소위였다면 혹은 힘없는 민간인 여성이었다면 당신들의 그 무례함은 정당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썩은 거겠죠. 유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두 남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은 오늘 저에게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 군복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영해를 지키는 수만 명의 해군 장병들에게 침을 뱉은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적인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공적인 평가는 공적으로만 처리합니다. 나가보세요. 평가관님 제발. 이번 사업 부적합 나오면 저희는 끝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최 대위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박중희도 옆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유진아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군인답게 책임을 지세요. 그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유진아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김소령, 회의 재개한다고 전해.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기실을 나갔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오후 4시 30분. 약속된 정회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단상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는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전투복색이 진하게 변해 있었다. 정보작전부장을 비롯한 육군 측 고위 장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번 판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유진아가 다시 평가관석에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은 뒤 다시 착용했다. 그 일련의 동작 하나하나가 최 대위에게는 숨막히는 고문이었다.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아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본 사업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는 우리 군의 미래 합동 작전 능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평가관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운용 주체의 합동 작전 수행 의지 또한 핵심 평가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기술적 평가. 통신망 생존성 데이터 조작 의심, 예산 산출 근거의 오류, 타군 자산과의 연동성 미비. 이것만으로도 본 사업은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투용 부적합. 군무기 체계 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였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이 판정 하나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보작전부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하지만 유진아의 시선이 최 대위와 박중희를 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성적 평가 항목입니다. 이 사업의 실무 책임자들은 합동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오늘 오전 KTX 503열차와 계룡대 셔틀버스, 그리고 방문자 센터에서 목격된 실무 장교들의 언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타군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 여성 장교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보안 불감증. 좌중이 술렁거렸다. 설마 그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꺼낼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해군은 기준이 낮다,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닌다, 여군은 행정이나 본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진 실무자들이 만든 시스템이 과연 전시의 해군, 공군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겠습니까? 파트너를 경멸하는 자들이 만든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아는 펜을 들어 평가서 맨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은 본 사업에 대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실무진의 전면 교체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업의 전면 보류를 건의합니다. 꽝. 망치가 내려쳐졌다.
최 대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중희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유진아가 서류를 덮었다. 완벽하고도 잔인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한 판결이었다. 회의가 종료되고 유진아와 해군 참관단이 퇴장하자마자 회의실 문이 굳게 잠겼다. 폭풍은 유진아가 나간 직후에 터졌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아. 참고 참았던 정보작전부장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최 대위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모자에 맞은 최 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너희 때문에. 너희 그 썩어 빠진 주둥아리 때문에 4천억이 날아갔어. 내 진급도 날아갔고. 소장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다. 그의 얼굴은 혈압이 올라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배석했던 대령들도 이번만큼은 실무자들을 감싸줄 수 없었다. 이건 명백한 자폭이었기 때문이다. 헌병대 불러. 소장의 고함에 밖에서 대기하던 부관이 뛰어들어왔다. 부장님, 헌병대 호출하셨습니까? 당장 이놈들 끌고 가. 허위 공문서 작성, 군인 복무규율 위반, 상관 모욕, 품위 유지 위반. 죄다 엮어서 구속 수사 의뢰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최 대위가 바닥을 기어가며 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소장은 가차없이 발로 그를 걷어찼다. 이거 안 나? 살려달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목을 쳤는데 내가 널 살려주게 생겼어. 너희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야. 불명의 저녁이 아니라 감방 갈 준비나 해. 곧이어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흰색 헬멧을 쓴 건장한 헌병 2명이 최 대위와 박중희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거 나 대위야. 육군 본부 대위라고. 최 대위가 발악했지만 이미 그는 장교로서의 권위를 잃은 상태였다. 헌병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에는 다른 부서 장교들과 병사들이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야? 정보통신과 최 대위 아니야? 무슨 사고를 쳤길래 부장님이 저렇게 화가 나셨대? 들었어? 합참 평가관한테 개기다가 걸렸대. 그것도 KTX에서 뒷담화하다가 딱 걸렸다던데. 와, 미친놈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경멸 어린 시선들. 최 대위와 박중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육군 본부 장교라는 타이틀은 이제 가장 치욕스러운 족쇄가 되어 있었다. 으헝. 엄마. 박중희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타군을 비하하고 여군을 조롱하며 낄낄거리던 그 순간 그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 안 텅 빈 스크린만이 그들의 몰락을 비추고 있었다. 계룡대 제2정문을 빠져나온 검은색 관용 차량은 다시 계룡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유진아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늦은 오후의 바람을 맞았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개운했다. 평가관님 괜찮으십니까? 앞 좌석의 김소령이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응, 괜찮아. 조금 시끄러웠을 뿐이야.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육군 쪽 난리가 났답니다. 방금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장교 2명은 긴급 체포되어 수사단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렇군. 유진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군대가 군대답게 돌아가는 것. 무능과 오만이 실력을 덮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다. 계룡역에 도착한 유진아는 김소령을 돌려보내고 대합실로 들어갔다. 서울행 KTX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았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침의 일을 회상했다. 해군은 기준이 낮다더라. 여군은 어차피 행정직만 하잖아. 그들의 말은 틀렸다. 기준은 낮지 않다. 다만 그 기준을 지키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좁은 함정에서 레이더 화면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기준들이 모여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다.
선배?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해군 정복을 입은 동기 이중령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중령. 여기서 보네? 자네도 출장인가? 응. 예산회의 때문에. 너 오늘 육군 쪽 뒤집어 놨다며? 소문이 여기까지 파다해. 합참의 저승사자가 계룡대에 강림했다던데? 이중령이 킬킬거리며 농담을 던졌다. 유진아는 픽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승사자는 무슨. 그냥 청소 좀 하고 가는 길이야. 먼지가 너무 쌓여 있길래. 멋지다 유진아. 역시 수석 졸업은 다르네. 덕분에 우리 해군 쪽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른다. 고맙다. 고맙긴. 밥이나 사.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울행 KTX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진아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방을 챙겼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열차에 오른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4호차 7호석. 공교롭게도 아침에 앉았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통로 건너편 8시, 8D석은 비어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두 남자는 없다. 그 빈자리가 주는 고요함이 평화로웠다. 유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드는 노을 사이로 계룡산의 능선이 스쳐 지나갔다. 군복을 입는다는 건 그 무게를 견딘다는 것.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이번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켤 필요가 없었다. 방해하는 소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열차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이야! 이런 귀한 걸 지훈이 혼자 먹게 할 순 없죠. 저희가 먹어드리는 것도 다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한지우는 누나가 싸온 도시락을 단 한 점도 맛보지 못했다. 오진혁은 보란듯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조롱하듯 한지훈에게 말했다. 야, 뭘 그렇게 죽상이냐? 네 누나가 싸운 거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면 너도 기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전우애라는 거다. 뒤틀린 전우애라는 단어와 함께 뱉어진 욕설이 한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모욕감과 분노가 그녀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동생이 눈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강원도 화천 민간인 통제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겨울은 지독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철책을 휘감을 때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났고 내무반 창문에 성해가 아니라 얼음이 조각처럼 피어났다. 그 혹독한 공간 속에서 한지훈 이병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카이스트 재학 중에 입대했다는 사실은 자대 배치 첫날 이후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그의 과묵함, 불필요한 질문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깊어지는 눈빛은 동물적인 서열 감각으로만 움직이는 무리에게는 오만함이자 무시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정점에는 오진혁 병장이 있었다. 오진혁은 이 부대의 무법자이자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정국 의원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대대장 박종섭 중령조차 그의 심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었다. 오진혁과 그를 추종하는 몇몇 말년 병장들에게 한지우는 완벽한 장난감이었다. 때려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모욕을 주어도 표정 변화가 없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괴롭힘은 유치했지만 잔인했다. 한겨울 새벽에 속옷만 입힌 채 연병장 구석에 세워두고 찬물을 끼얹는가 하면 식사 시간에 일부러 반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차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모든 괴롭힘의 순간 한지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오진혁의 가학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뒤섞여 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한지우는 그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서버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이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감아버린 간부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그의 뇌는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복수라는 감정적인 단어는 그의 계획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했고 그는 기꺼이 그 메스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오진혁은 관물대에 기대앉아 껄렁한 목소리로 한지훈을 불렀다. 야, 한지훈. 너 내일 누나 면회 온다며? 한지훈이 조용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오진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패거리들을 둘러보았다. 이야, 우리 지훈이 누나는 얼마나 예쁠까? 카이스트 다니는 동생 둔 누나니까 엄청 똑똑하고 예쁘겠지? 안 그러냐? 주변에서 저질스러운 낄낄거림이 터져나왔다. 오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속삭였다. 누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싸우시라고 해라. 어디 너 같은 패급 새끼 혼자 처먹을 생각 말고. 알았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인사드릴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전해드려. 원래 후임 가족한테는 선임들이 먼저 인사드리는 게 예의거든.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내일 벌어질 끔찍한 연극의 예고편이자 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한지훈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오진혁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섰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오진혁 자신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방아쇠를 직접 당겼다는 사실을. 한지훈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미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입력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오진혁 병장은 불안했다. 그의 모든 행동, 과시적인 폭력과 거들먹거림은 사실 깊은 불안과 열등감의 발로였다. 그는 아버지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대에 와서까지 아버지의 후광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고 그 비참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더욱 악랄하게 약자를 짓밟았다. 특히 한지훈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존재였다. 자신처럼 배경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는 부류의 인간. 그런 인간에 대한 증오가 그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었다. 그날 밤 오진혁은 몰래 생활관을 빠져나와 행정반 공중전화로 아버지 오정국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권위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아버지, 접니다. 진혁입니다. 알아. 용건만 간단히 해라. 바쁘다. 아니, 그냥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진혁은 비굴하게 목소리를 깔았다. 군대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 마. 사고나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나와. 아버지,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진혁은 어렵게 입을 뗐다. 이번에 유격 훈련 있는데 그거 좀 뺄 수 없을까요?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한심한 놈.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겠냐? 대대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알아서 구슬리든 협박을 하든 내가 처리해. 귀찮게 하지 마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오진혁은 차갑게 식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서 있었다. 아버지에게 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귀찮고 한심한 짐일 뿐이었다.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더러운 기분을 풀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일 완벽한 대상이 제 발로 찾아올 터였다. 한지훈과 그의 누나. 그는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음산하게 웃었다. 한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눈앞에서 그 누나라는 여자를 철저히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한편 대대장 박종섭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오진혁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불안했다. 오정국 의원의 압력으로 오진혁이 저지르는 온갖 비위들을 눈감아주고 있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관리하는 것은 피 말리는 일이었다. 그는 한지훈 이병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 카이스트 출신의 수재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지 의아했지만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오진영만 무사히 전역시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는 오진혁과 한지훈 사이에 흐르는 위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의 침묵과 방관이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다. 군인의 명예와 양심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진급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내일 한지훈 이병의 면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그저 별일 없어야 할 텐데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대한민국 군 수뇌부들이 모여 사는 그곳의 아침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한서연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장 윤태성 중장의 아내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사랑하는 동생의 첫 면회를 가는 평범한 누나이고 싶었다. 최고급 유기농 한우, 완도에서 직송한 활전복,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채소들이 그녀의 손에서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변해갔다.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 정성껏 부친 삼색전, 갓 무친 잡채와 싱싱한 과일까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설렘과 애정이 가득했다. 남편 윤태성 군단장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수만 명의 장병을 호령하는 강철 같은 지휘관이었지만 아내와 처남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편이자 형이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부대에서 다 챙겨줄 거요. 그의 말에 한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부대에서 주는 밥이랑 누나가 해주는 밥이 같아요? 우리 지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죠. 목소리 끝에 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났다. 윤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남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병사로 복무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처남의 독립심과 의지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처남을 얼마나 고된 길로 밀어넣을지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처남이 입대한 후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단 한 번도 처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처남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이면에는 늘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한서연은 몇 개의 찬압으로도 모자라 커다란 보온 도시락까지 가득 채우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옷을 골라 입고 혹시나 동생의 기를 죽일까 싶어 수수한 화장을 했다. 운전병이 대기시킨 군단장 전용 세단을 마다하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승용차를 직접 몰아 화천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부대의 주소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었지만 동생을 만난다는 설렘이 그 낯설음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동생과의 재회로 가득했다. 얼마나 탔을까? 얼마나 말랐을까? 힘든 내색은 안 하겠지만 그늘진 얼굴은 숨기지 못하겠지. 그녀는 동생을 만나면 꼭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정성이 잠시 후 어떤 참혹한 방식으로 짓밟히게 될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차가 칠성부대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진이라는 구호가 유독 비장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칠성부대 면회실은 주말의 소란스러움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가족과 연인들이 짧은 만남의 시간을 아끼려는 듯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지우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며 두리번거렸다. 창가에 단아하게 앉아있는 누나, 한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몇 달 만에 보는 누나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한지훈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누나. 나지막한 부름에 한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까맣게 타고 홀쭉해진 동생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잊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와락 안았다.
동생의 군복에서는 낯선 땀 냄새와 화약 냄새가 옅게 배어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된 현실의 냄새였다. 지훈아,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지훈은 누나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의 무덤덤한 반응이 오히려 한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동생을 자리에 앉히고 마법사처럼 정성껏 싸운 음식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잡채, 형형색색의 전과 나물들. 테이블은 순식간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으로 변했다. 어서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것들로만 싸왔어. 한지훈은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기도 전이었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고된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오진혁 병장을 필두로 한 3명의 선임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서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한지훈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오, 지훈이 누님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선임되는 오진혁 병장입니다. 오진혁은 입만 웃으며 꾸벅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다. 그의 눈은 이미 테이블 위 음식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한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동생의 선임이라 하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선임들이시구나. 반가워요. 앉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진혁과 패거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허겁지겁 음식에 손을 뻗기 시작했다. 젓가락질은 사치였다. 그들은 손으로 갈비찜을 집어뜯고 잡채를 한 움큼씩 입에 쑤셔 넣었다. 오직 동생을 위해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짐승의 먹이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한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야, 누님.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십니다. 거의 모 대장금 수준이십니다. 오진혁은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상병이 거들었다. 이런 귀한 걸 한지훈 같은 패급 새끼 혼자 먹게 할 순 없죠. 저희가 대신 먹어드리는 것도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패급이라는 단어가 한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동생이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다. 음식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그들은 트림을 거하게 내뿜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한지훈은 누나가 싸운 도시락을 단 한 점도 맛보지 못했다. 오진혁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조롱하듯 한지훈에게 말했다. 야, 한지훈. 뭘 그렇게 죽상이냐? 선임들이 내 도시락 먹어준 게 뭐 그리 억울하냐? 내 누나가 싸운 거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면 너도 기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전우애라는 거다, 이 새끼야. 모욕감과 분노가 한서연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동생이 눈앞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시죠. 아무리 선임이라지만 이건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그녀의 말에 오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무례? 아줌마 군대 안 와보셨죠? 여기가 무슨 신사들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이렇게 어리바리하고 사회성 없는 놈은 군대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줌마라는 호칭과 동생에 대한 모욕. 그것이 한서연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힘을 실어 오진혁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짝! 면회실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오진혁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다. 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순간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멎고 정적이 흘렀다. 오진혁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내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얼굴을 구기며 한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누굴 쳐?
군인 폭행이야, 이거. 욕설과 고함이 면회실을 뒤흔들었다. 패거리들이 오진혁을 말리는 척하며 상황을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다. 오진혁은 한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내 동생, 내가 이 부대에서 제대로 한번 밟아줄게. 오늘부터 잠은 다 잤다고 전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협박적인 발언이 그녀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공포와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면회실 관리 간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갓 임관한 듯 앳되어 보이는 이진우 소위였다. 무슨 소란입니까? 이진우 소위는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당황하다가 분노에 찬 오진혁 병장과 창백하게 굳은 한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이 한서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처럼 허리를 꺾어 숙이며 외쳤다. 사모님 아니십니까? 소위의 외침에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오진혁의 고함도 패거리들의 거들먹거림도 순간 멈췄다. 사모님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특히 일개 소위가 저토록 경악하며 예를 갖추는 대상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소위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한서연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대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오진혁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멍한 표정으로 소위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 소위 뭐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누군데 사모님이야? 소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오진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오 병장,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분은. 소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폭탄을 터뜨렸다. 우리 군단장님 사모님이시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진혁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군단장 사모님 그리고 방금 자신이 뺨을 맞고 모욕을 퍼부었던 아줌마가 하나의 인물로 합쳐지는 순간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정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면회실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오진혁의 고함과 욕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다. 오진혁의 낯빛은 백지를 넘어 시체처럼 푸르죽죽하게 변해갔다. 그의 뇌는 군단장 사모님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듯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빙산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을 듯한 오진혁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굳어버린 동생 한지훈에게만 향해 있었다. 한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꽉 쥔 주먹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계획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더 이상 그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썩어 빠진 고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극약 처방이 필요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모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한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면회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짧은 연결음 끝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요? 지훈이는 만났소? 남편 윤태성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하고 다정한 목소리. 한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변해 있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에 있나요?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목소리에 윤태성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군단장실에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지훈이가 여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서연은 조금의 과장도 감정도 섞지 않고 방금 벌어진 일들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임들이 동생의 도시락을 먹어치운 것, 동생을 폐급이라 조롱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아줌마라 부르며 욕설을 하고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까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선임 병사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까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윤태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가장 깊고 무서운 고요함이었다. 이수연의 말이 끝나자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윤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야전 지휘관의 강철처럼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였다. 그 부대 이름이 뭐지?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입니다. 이진우 소위가 옆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대대장 이름은 박종섭 중령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새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오진혁 병장입니다. 오진혁. 윤태성은 그 이름을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나지막이 의졸였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당신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훈이 곁에만 있어. 내가 지금 그리로 가지.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윤태성 군단장의 전화가 끊긴 순간 거대한 군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단 사령부에 고요하던 주말 오후는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공기 중에 퍼지는 살벌한 기운만으로도 모든 장병들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군단 헌병대 특수임무대였다. 평시 대테러 임무를 위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던 그들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완전 무장을 갖춘 채 헬기장으로 집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였다. 곧이어 육중한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군단 직할 수송 헬기 2대가 지축을 울리며 이륙했다. 목표는 화천 칠성부대였다. 동시에 군단 사령부의 통신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칠성부대가 속한 연대와 사단의 지휘 통신망이 강제로 군단 사령부로 이관되었다.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던 사단장과 연대장은 자신의 예하부대와 통신이 두절되고 모든 지휘권이 상급부대인 군단으로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쟁이나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군단 사령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군단장님의 직접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칠성부대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부대 상공에 나타난 2대의 군용 헬기가 육중한 동체로 하늘을 가리며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얼굴을 검게 칠하고 최신 소총으로 무장한 헌병 특임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한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위병소로 달려가 기존의 경계 근무자들을 무장 해제시킨 뒤 부대 정문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다른 한 팀은 대대 본부와 모든 내무반, 주요 시설들을 에워쌌다. 움직이지 마라.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군단 통제하에 들어간다. 모든 인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헌병의 고함은 대대 전체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면회실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다. 헬리콥터의 굉음이 가까워지고 잠시 후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전투모, 잘 다려진 군복 위로 수많은 훈장이 그의 경력을 증명하는 중년의 사내 윤태성 군단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대령 감찰참모와 법무참모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윤태성의 등장은 면회실의 공기를 압축시켜 폭발 직전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의 눈은 그 어떤 분노의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너무나도 차갑고 고요해서 오히려 그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까지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아내와 처남에게 다가갔다. 괜찮소?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성은 처남 한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보다도 차가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진혁에게로 향했다. 내 놈이냐?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말에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가를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그의 얼굴을 적셨다. 내 놈이 감히 내 처남을 건드리고 내 아내를 모욕했느냐? 윤태성은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오진혁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진혁의 심장은 터져버릴 듯이 요동쳤다. 군화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내 아비가 누구냐? 그의 질문에 오진혁은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오정국 의원입니다. 오정국. 윤태성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군을 물고 늘어지던 그 오만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잘 됐군. 벌레는 뿌리째 뽑아야지. 그 말을 끝으로 윤태성은 오진혁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법무참모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군 교도소로 직행시켜. 혐의는 상관 모욕, 협박, 군무 이탈 기도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적용해. 정식 재판 절차 필요 없다. 군단장 직권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한다. 영창? 그런 안락한 곳으로 보낼 생각 마. 가장 어둡고 축축한 독방에 쳐넣어. 오늘부터 저놈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없다. 법무참모가 경례를 붙이고 헌병들에게 손짓하자 육중한 체구의 헌병 2명이 다가와 오진혁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오진혁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강철로 된 성벽에 부딪히는 계란처럼 허무하게 부서졌다. 헌병들은 짐짝을 끌고 가듯 그를 면회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의 두 패거리 역시 같은 신세가 되어 끌려나갔다. 이제 이 부대 안에서 벌어질 일은 오직 군단장 윤태성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었다. 외부의 그 어떤 압력도 그 어떤 힘도 이곳에 닿을 수 없었다. 이곳은 완벽하게 격리된 심판만을 위한 작은 왕국이 되었다. 모든 쓰레기들을 치운 뒤 면회실에는 다시 윤태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진우 소위만이 남았다. 윤태성은 그제야 가면을 벗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와 처남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군단장의 위엄 대신 상처 입은 가족을 바라보는 가장의 고통과 슬픔이 어렸다. 그는 처남 한지훈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군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한지훈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이 매형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윤태성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처남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매형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한지훈의 대답에 윤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서연은 조용히 남편과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윤태성은 처남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오늘부로 너는 이 부대를 떠난다. 당장 군단 본부로 복귀시킨다. 내 곁에 두고 다시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은 동생을 지키려는 형의, 처남을 아끼는 매형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어진 눈에는 눈물 대신 매형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강하고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다.
매형 안 됩니다. 한지훈의 단호한 거절에 윤태성은 물론 한서연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이 부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지옥 같은 곳에 더 있겠다는 말이냐? 네, 매형.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깊고 차갑게 빛났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분노에 휩싸여 있던 윤태성은 그제야 처남의 눈빛 속에 숨겨진 거대한 계획의 편린을 발견하고는 숨을 삼켰다. 처남의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윤태성은 처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군단장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며 다져진 그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처남의 눈빛은 단순한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지략가의 눈빛이었다. 한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이진우 소위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는 매형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매형, 잠시 저희 가족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태성은 처남의 의도를 알아채고 이진우 소위에게 턱짓을 했다. 이 소위는 잠시 밖에 나가 있도록.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군사기밀보안법보다 더 엄중한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이진우 소위가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마침내 세 가족만이 남게 되자 한지훈은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윤태성과 한서연이 상상했던 단순한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매형, 오진혁은 이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그저 가장 시끄럽게 짖는 개에 불과해요. 한지훈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고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다. 오진혁이 그의 아버지인 오정국 의원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부조리를 저지른 것, 그리고 대대장 박종섭 중령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을 넘어 오히려 오진혁을 비호하며 그 대가로 오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정황까지. 이 부대는 썩었습니다. 뿌리부터요. 오진혁 같은 금수저들은 이곳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을 하인처럼 부리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처럼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일반 병사들은 그들의 놀이개나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으로 전락하고요. 그의 설명은 냉정하고 논리정연했다. 마치 잘 정리된 정보 보고서를 브리핑하는 것 같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묵인한 간부들은 누구인지, 심지어 오진혁과 박종섭 중령 사이의 부정한 커넥션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윤태성과 한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동생이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동생은 홀로 거대한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누나의 면회는 죄송하지만 제가 계획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누나 한서연에게 사죄했다. 오진혁이 제 면회 음식을 노릴 것이라는 것도 제 앞에서 누나를 모욕할 것이라는 것도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만행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분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서연은 동생의 고백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동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 지훈아. 내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누나는 괜찮아. 윤태성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분노에 눈이 멀어 단순한 복수를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처남은 자신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깊게 보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군단장의 목소리가 아닌 처남의 계획을 듣는 참모의 자세로 윤태성이 물었다. 우선 오진혁과 박종섭 중령에 대한 처벌을 잠시 보류해 주십시오. 윤태성은 의외의 요구에 되물었다. 뭐라고? 그들을 지금 당장 군법에 따라 처리해버리면 몸통인 오정국 의원은 꼬리 자르기에 성공할 겁니다. 부덕한 아들과 부하 때문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군대 내 가혹 행위 사건으로 축소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오진혁이 아니라 오정국 의원, 그리고 그와 결탁해 군을 사유화하려는 부패한 세력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 남겠습니다. 매형이 이 부대를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잠시 몸을 사리겠지만 결국 다시 움직일 겁니다. 오정국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해 박종섭 중령에게 혹은 그의 후임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검은 거래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처남의 설계도는 치밀하고 대담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에 다시 던져 넣어 거대한 적을 유인해 내겠다는 계획. 매형으로서 윤태성은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지만 군인으로서 그는 처남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위험하다. 매형, 지금까지는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형이 계십니다. 밖에서는 매형이, 안에서는 제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매형은 군단 전체를 동원한 특별감찰을 명분으로 이 부대를 계속 감시하고 압박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주십시오. 저는 안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윤태성은 한참 동안 처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약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처남이 어느새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좋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의 안전을 확보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겠다. 그들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윤태성은 오정국 의원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오 의원은 처음에는 고압적이었지만 윤태성이 자신의 아내와 처남이 당한 일을 낮은 목소리로 응조리자 금세 태도를 바꿨다. 윤 장군, 내 아들놈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공론화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윤 장군님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처남 문제 하나 때문에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소문이 돌면 윤 장군님 입장도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은근한 협박이었다. 윤태성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처남의 계획을 위해 분노를 억눌렀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허허, 말이 잘 통하는군요. 일단 우리 아들놈은 제가 책임지고 따끔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박중령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시지요. 군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윤 장군님께서도 이번 일은 조용히 덮어주시면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윤 장군님 힘을 팍팍 실어드리겠습니다. 내년 장군 진급 심사 때도 더러운 거래였다. 윤태성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의원님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저도 군의 대선배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긴 후 윤태성은 곧바로 이진우 소위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더 설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오진혁은 단 하루 만에 자대로 복귀했다. 물론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병장 계급장은 사라지고 이등병 계급장이 붙어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초주검 상태였다. 직위 해제되어 군단 영창에 수감되었던 박종섭 중령 역시 며칠 뒤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대대장직에 복귀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흘러갔다. 한지훈의 매형이 군단장이라는 사실은 암묵적인 상식이 되었지만
그 엄청난 배경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도 시시했다. 장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군단장도 국회의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역시 똥별은 끝발 좋은 국회의원 아들 하나 못 건드리는구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윤태성 군단장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한지훈을 향한 동정의 시선은 이내 조롱과 경멸로 바뀌었다. 매형이 군단장이면 뭐하나.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데. 괜히 밉보여서 앞날만 캄캄해졌네. 이 모든 것은 윤태성과 한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적을 속이기 위해 아군의 눈부터 가리는 처절하고도 위험한 기만 작전이었다. 오정국 의원은 윤태성 군단장이 자신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안심하고 아들을 괴롭힌 한지훈에게 보복을 가하고 이번 일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대한 그물망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과 같았다. 오정국 의원의 첫 번째 움직임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박종섭 중령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박 중령, 이번 일 처리하느라 고생했소. 내가 빚을 한 번 졌네.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과 선우 학생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박종섭은 납작 엎드렸다. 그는 이번 일로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 의원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하자 그에게 더욱더 깊은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 됐고 본론만 말하지. 그 한지훈이라는 놈 군단장 처남이라시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겠구만. 놔두면 안 돼. 앞으로 내 아들 선우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리고 박중령의 앞길도 생각한다면 그놈을 제대로 밟아놔야 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윤태성? 허 양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번 일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을걸. 자네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뒤를 다 봐줄 테니 알아서 사고가 나게 처리해. 훈련 중에 발을 헛디디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으로 만들어서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든 방법은 자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박종섭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절호의 찬스였다. 군단장의 처남을 성공적으로 처리한다면 오 의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군 생활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에서 한지훈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박종섭 중령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지훈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임들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이등병으로 강등된 오진혁은 대놓고 나서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한지훈에게는 가장 힘들고 굳은 작업만 주어졌다. 식기세척, 화장실 청소, 제초 작업 등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육체 노동이 이어졌다. 간부들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그를 질책했고 선임들은 은근한 따돌림으로 그를 고립시켰다. 그들은 한지훈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혹은 사고를 치고 다른 부대로 쫓겨나기를 바랐다. 이 모든 상황은 이진우 소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윤태성 군단장에게 보고되었다. 윤태성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책상을 내리치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처남과의 약속을 위해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의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는 군 내부의 감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했다. 그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국세청 고위 간부와 검찰 특수부의 옛 동료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했다. 군단장의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말의 무게를 아는 그들은 윤태성이 건넨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정국 의원에 대한 비밀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의 차명 계좌와 탈세 혐의를, 검찰은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군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국가의 사정기관들이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한서연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 장군들의 아내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그곳은 대한민국군 수뇌부의 여론이 형성되는 중요한 사교장이었다. 그녀는 눈물로 동생의 이야기를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요즘 군대가 참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들 가진 엄마는 늘 마음이 불안하네요. 특히 윗사람 눈치 보느라 힘없는 병사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지휘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오정국 의원님 아들이 있는 부대는 오죽할까요? 그분 성정이 워낙 대단하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군 수뇌부 아내들의 입을 통해 오정국 의원과 부대 내 부조리라는 키워드가 결합되어 고급 정보처럼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오정국 의원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고 훗날 사건이 터졌을 때 여론을 아군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 박종섭 중령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오정국 의원의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지만 한지훈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온갖 육체적, 정신적 압박에도 그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박종섭은 결국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대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한 병사를 눈여겨보았다. 장기철 상병. 그는 이전에도 후임 폭행 문제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박종섭이 교묘하게 덮어주며 빠져나간 전력이 있는 자였다. 박종섭은 장기철을 자신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불렀다. 장상병, 자네 요즘 군 생활이 좀 힘든 모양이야. 얼굴이 말이 아니군. 박종섭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혹시 휴가나 외박에 목마르지 않나? 아니면 남은 군 생활 아주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장기철의 눈이 반짝였다. 한지훈 이병 알지? 그 녀석 때문에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저런 놈은 군기를 바짝 잡아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군. 그것은 명백한 사주였다. 한지훈을 손 좀 봐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암시였다. 대대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한번 군기를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너무 티나게 하지는 마. 사소한 다툼 정도로 보이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이들의 밀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한지훈은 박종섭이 자신을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할 것이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 소위의 도움을 받아 대대장실 근처 환풍구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모두 확보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녹취 파일은 즉시 암호화되어 이진우 소위를 통해 윤태성 군단장에게 전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적들이 스스로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다시 한번 미끼가 된 한지훈에게 주어졌다. 며칠 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인적이 드문 후방 초소에서 장기철 상병은 한지훈과 단둘이 근무를 서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야, 한지훈. 너 요즘 많이 컸다? 군단장 매형 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장기철은 시비를 걸며 한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한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뭐야, 이 새끼. 반항도 안 해? 재미없게. 장기철은 한지훈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윽하는 신음과 함께 한지훈의 몸이 구부러졌다. 장기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는 박종섭 중령의 지시대로 사소한 다툼처럼 보이게 하려 했지만 일단 터져나온 폭력성은 좀처럼 제어되지 않았다. 한지훈은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품 안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장기철의 욕설과 폭행 소리,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대대장님이 내 놈 정신 차리게 만들라고 하셨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이 새끼야. 이것은 박종섭의 사주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때 계획된 것처럼 순찰을 돌던 이진우 소위가 초소에 나타났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소위의 고함에 장기철은 화들짝 놀라 폭행을 멈췄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 소위님. 한지훈 이병이 근무 중에 졸기에 제가 정신 좀 차리라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소위는 쓰러져 있는 한지훈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작전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냉정을 유지했다.
그는 즉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척하며 윤태성 군단장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습니다. 사령부 군단장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집무실에서 윤태성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마침내 칼을 뽑아든 장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길고 긴 기다림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하나의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국회의원 아들의 황제 복무 그를 비호한 지휘관. 비리로 얼룩진 육군 7사단 칠성부대의 진실. 기사는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오진혁의 만행, 박종섭의 비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오정국 의원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제공했다는 생생한 증언들과 함께 박종섭의 폭행 사주 녹취록 일부가 음성 변조되어 공개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혔다. 한정우 의원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을 개혁하려는 나에 대한 음해이자 야당의 비열한 정치 공세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군단장 처남의 위세에 눌려 지냈다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바로 다음 날 한서연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려한 장군 부인의 모습이 아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어머니 같은 누나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오늘 제2군단장의 아내가 아닌 대한민국 군인 한지훈 이병의 누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면회날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동생을 위해 밤새 준비한 도시락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동생이 폐급이라 조롱당했으며 자신은 미친 여자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던 그날의 치욕을. 그녀의 고백은 그 어떤 폭로 기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정국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동안 제 동생처럼 이름 없는 병사들이 흘려야 했던 피와 눈물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군 개혁이 당신의 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특권 계층의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녀의 연설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오정국 의원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한 누나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태성이 건넨 자료와 여론의 압박에 힘입어 검찰은 오정국 의원을 직권 남용, 뇌물수수,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더 이상 그를 비호할 명분을 찾지 못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한때 국회를 호령하던 거물 정치인은 차가운 쇠고랑을 찬 채 초라하게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의 수십 개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를 밝혀냈고 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사회적 존재감마저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아들 오진혁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군 검찰로 이송된 그는 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지훈에 대한 가혹 행위는 물론 다른 후임들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폭행과 갈취를 줄줄 불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박종섭 중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박종섭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벌, 즉 파면을 당하고 군복을 벗게 되었다. 군인 연금은 물론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내쫓긴 그는 군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지훈은 의무실에서 퇴원하여 부대로 복귀했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영웅처럼 대하며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없었다. 그날 저녁 한지훈은 대대 전 장병이 모인 저녁 점호 시간에 자발적으로 연단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입을 처음으로 열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 매형이 군단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매형이 군단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질문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제가 여러분과 달랐던 것은 단 하나, 군단장 처남이라는 배경뿐이었습니다. 저는 오진혁이 원망스럽습니다. 박종섭 중령도 오정국 의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침묵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맡고 있을 때, 창고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은 못 본 척했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혀를 차며 동정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진혁에게는 그래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었고 저에게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선량한 사람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침묵이 모여 결국 오진혁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공범이 된 것입니다.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한지훈이 던진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닌 깊은 성찰과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거룩한 침묵이었다. 한지훈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개인적인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각성을 통한 진정한 변화.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그리고 칠성부대에게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